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여러분들 저축 잘 하고 계시나요? 저라고 다르진 않겠지만은 저축이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축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나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노하우를 알고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은 그래서 그냥 무작정 누군가의 사례를 들기보다는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저축을 많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행동경제학은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이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뒤통수를 탁 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우선 국민연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어떻게 될까요? 이런 플랜들은 대다수는 두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화 때문에 그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바로 수명이 늘어난 점,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진 점이죠.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부양할 사람은 적어진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딱 그런 구조거든요. 은퇴할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들이 그걸 부양하는 건데 점점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은퇴 인구, 노인 인구도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4-5명의 아이가 2명의 부모를 부양했다면 이제는 한 2명의 아이가 2명의 부모를 부양하는 거죠. 이렇게 혜택이 줄어들면 근로자들은 그 차익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축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게끔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저축 증대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화 시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은 저축에 관한 올바른 사고방식, 이런 지침으로서는 매우 훌륭한데 사람들의 실질적인 행동 방식에 대한 접근법, 이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복잡한 수학을 풀어야 되고 이렇게 저축해야 하는 액수를 산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렵죠? 두 번째 문제점은 사람들이 이런 관련 계획을 실행할 의지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표준 이론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화려한 스포츠카, 그리고 멋진 휴가, 그리고 별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포기해요. 우리는 과연 충분히 저축을 하고 있을까 측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다소 복잡하고요, 논쟁의 여지가 좀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도 나라마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사실은 뭐냐면 저축을 거의 안 할 경우에는 과도하게 저축할 때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아진다는 거죠. 수많은 근로자들한테 물어보면 나름대로 자신이 저축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공적연금 가입자들 가운데서 68%가 내 저축률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1%가 적절하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축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가입자들 가운데는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책 넛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저축하도록 만드는 넛지는 과연 뭐가 있을까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단계는 바로 등록입니다. 우선 가입을 시키라는 거죠. 공적연금이 좋은 게 뭐냐면 심지어 월급의 6% 정도 이내의 선에서 근로자가 반,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 정부가 반을 내준다는 겁니다. 극도로 어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면요, 이러한 분담금을, 이러한 기여금을 10분 활용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조금 더 신속하게 가입하게 하려면 어떤 넛지를 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동 가입을 디폴트화하는 겁니다. 기본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한 가지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자동 가입이 채택될 경우에는 가입한 후에 해지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우선 가입을 하고 나면 해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저축 증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인간 행동 밑바닥에 잠재한 심리학 원칙들을 참고해가지고 구성된 선택 설계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저축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은 해요. 그렇게 저축을 늘릴 계획은 세우지만 결코 해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손실 회피 경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급여가 적어지는 걸 결코 원치는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축은 반강제화시켜라. 우선 월급에서 1순위로 빠지게 하고 그리고 남은 걸로 생활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다 쓰고 나서 남은 걸로 저축하겠다. 이거는 틀린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나 더 해보면 바로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신용부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최근에 대출액,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때로는 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출 상품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확정금리 대출도 있고요, 변동금리 대출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대한 선택권을 누리게 되었죠. 또는 여러분들께서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요, 이자만 지불하는 이런 색다른 대출 상품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티저 금리라는 게 있는데 한 1, 2년간은 굉장히 낮은 금리를 적용을 해요.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환해야 될 금액이 극적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자인 수전 우드워드의 한 연구를 보면 대출을 7,000건 이상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특징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 차용자들은 대출금에 대해서 425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45만 원 정도, 라틴계 차용자들도 대략 400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졸 성인들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차용자들은 대졸 성인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차용자들보다 대출금에 대해서 1160달러를 더 많이 상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라틴계,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대출금으로 뭔가 갚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이 복잡해질수록 교육 수준이 낮고 고지식한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용카드 그리고 부채에서 왜 벗어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측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뇌과학 마케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인간이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책인데 가장 큰 이유가 대기업의 마케팅 광고 그리고 기술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화폐를 직접 들고 다녔죠. 그게 어려워지니까 신용카드라는 걸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용카드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핸드폰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을 했죠. 그리고 최근엔 어디까지 갔냐면 생체 인식 단계로 갔습니다. 그냥 핸드폰에 눈만 가져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없으면 그만큼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의 주요 목적은 뭘까요? 현재 갖고 있는 이 현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난 현재 돈이 없는데 돈을 쓰게끔 만들어주는 여유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신용카드가 주는 이점은 뭐냐면 현금보다 더 신속하게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잔돈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전이 호주머니에 가득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귀찮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통계 수치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책에서는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04년에 한 명당 평균 8.5개의 카드를 소지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은 카드를 몇 개를 갖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딱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현재 1억 1,500만 명의 미국민들이 다달이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1억 1,500만 명이면 거의 인구의 50%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모기지 대출, 그리고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때문에 삶이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해졌고요. 사람들은 이것에 교묘하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하는 이유고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